안녕하십니까. 자교방 시즌2로 돌아온 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평론가 류청입니다. 네. 예고편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할 말을 하자라는 컨셉으로 시즌2를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시간에 녹화할 내용, 말씀해 드릴 내용은 자동차의 고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실은 고장은 계속 있어 왔는데, 요즘에 보면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정보 전파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네. 어디에선가 이슈가 생기거나 뭐가 하면 거의 전 국민이 알게 되는데 하루 이틀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도 불과 일주일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가 커져서 문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게 자동차 쪽에도 사실은 좀 안 그래도 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네. 그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한 가지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 이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되고 이제 그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상당히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한테 좀 잘못된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경우들도 있고, 맞죠. 오히려 자동차 업체들이 대응하기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기도 하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라는 거가 사실은 이슈를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있고 당장 나한테도 막 생길 것 같은 일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여기 뭐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고장, 불량, 결함 이게 사실은 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뭐 어쨌든 자동차도 고장이 나니까 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제목은 이겁니다. 모든 공산품은 도구는 고장이 납니다. 네.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기계라고도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멋있는 뭐 볼보의 XC90 같죠. XC90도 자동차이자 누군가에는 운송수단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네. 거고요. 제일 단순한 도구라고 하면 인간이 만들어서 쓰는 단순한 도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돌멩이요. 그냥 돌로 찍는 거예요? 그렇죠. 석기 시대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죠. 석기 시대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시빌라이즈화된 좀 인류 문명이 좀 발전된 다음에 신화 속의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토르의 망치 같은 거. 네, 얘도 고장이 났었어요. 저는 그 이런 마블인가요? 네.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서 죄송합니다. 망치라고 보겠습니다. 네, 망치도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돌 같은 경우도 네. 두들겨 패다 보면 돌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그 가장 강하다고 했던 토르의 뮬리느도 깨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계라는 거는 도구라는 거는 고장이 나고 작살이 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이게 자동차로 넘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 고장과 결함 뭐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차를 만드는 과정을 이거를 우선 요약을 한 거를 먼저 보시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내용을 일단은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설계에서부터 어떤 차를 만들어야 된다면 설계부터 시작이 될 테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 차의 목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개발들을 합니다. 뭐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 자체의 디자인을 만들고 뭐 차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파워트레인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개발 과정의 평가가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평가가 끝나면 이 일을 양산을 하기 위한 시험 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바로 이제 판매를 위한 양산차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네. 요 과정이 옛날에는 뭐 3년, 4년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30개월 안팎? 27개월? 32개월? 33개월? 그 정도로 아마 줄어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풀로 했을 때 3년에서 4년 사이였고, 그렇죠. 예, 실질적인 개발 기간만 놓고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짧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뭐 선행 연구 단계라든가 네. 시장 조사 단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빼고 네. 실질적으로 차를 개발하는 단계로 보면은 뭐 30개월 네. 안팎이라고 이제 요즘엔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과정에서 계속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검증을 하고 계속 준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회사가 자기한테 그지같이 대하고 하더라도 결함 있는 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결함 있는 차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시험 평가를 하고 시험 생산을 하고 양산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온라인에서 댓글창에서 자주 보이는 얘기, 모모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아서 차를 제대로 안 만든다는 둥, 파업 기간에 만든 차는 사면 안 된다는 둥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차를 받게 되잖아요. 결국은 네. 내가 완성돼서 이 과정을 거쳐서 양산된 차를 내가 받게 되는데. 양산되는 과정, 양산된 차를 받게 될 때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점검이 있죠.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뜨고 있는 것처럼 출고차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네. 프레 딜리버리 인스펙션 그래서 PDI라는 데를 거치고 그걸 거쳐 오면서 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죠. 이거는 국산차건 수입차건 사실은 똑같아요. 네. PDI 센터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었어요? 특별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없던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근데 국산차 수입차가 동일하냐면 수입차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만들어서 대부분 배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다 배를 타고 들어오겠군요. 우리나라 육로로 연결된 게 없으니까. 네, 평택항으로 들어오죠. 네, 그 평택으로 들어오고 뭐 일본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기차로 실어 나는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들어오는 차들은 어쨌든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이 표면 일단 전기 장치는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다 아웃을 시키죠. 네. 기능 정지를 다 시켜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소모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표피나 이런 부분들은 내장재에 이런 데 다 뭐 비닐 붙여놓는 건 다 기본이고요. 네. 씌워놓는 것도 다 기본이고 표면도 두껍게 왁스를 발라서 그 위에다 비닐을 다시 붙이는 식으로 해서 표면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국산차나 수입차나 사실은 이 PDI 과정에서 점검하는 내용들은 이제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뭐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장면 상태라든가 또 수밀도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많이 쏟아부는 데를 지나가면서 물 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능이 다 완성돼서 달리는데 문제가 없는지 하는 주행성 평가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차 출고 해보셨죠? 네, 해봤습니다. 네, 몇 킬로 찍혀 있었습니까? 받았습니다. 7km 찍혀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새 차를 산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없는데 예전에 진짜 TV로 사고 그럴 때는 가보니까 울산으로 저도 출고하러 가보니까 6km 네. 네, 그 정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는 생산되고 나서 한 바퀴 돌면서 점검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을 때가 최소한 찍히는 게 그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공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일단 출고를 하고 그다음에 출고장에 나와서 운송하는 데까지 지가 굴러가는 경우도 있고 실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려서 가서도 운송장 안에서 예를 들어 항구에 와서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적치 상태로 이렇게 쭉 세워놓더라도 그 출항하는 데가 바뀌면은 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거리가 더 늘어나거든요. 네. 배 안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세워놔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주행 거리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이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요? 중간 단계에서 네, 요 단계에서 PDI 단계에서 특별하게 뭐 전체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수리를 하겠죠. 그렇죠. 예. 이 수리하는 거는 공장을 벗어나기 전에 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거는 차가 중고차라거나 그렇게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의 공장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네.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생산 라인에서 중간에 조립을 하다가 고장이 나든 그래서 다시 부품을 바꿨든 혹은 출고한 후에
이 PDI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부품을 바꿨든 이거는 공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리라고 보는 거는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그 뭐 외판을 철판을 교환을 했거나 하는 것들이 정서상 특히 이제 그 수입차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국내에 도착해서 국내 PDI 센터에서 작업한 후에 출고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가 차를 받았는데 뭐 후드가 교환이 돼 있다거나 교환된 흔적이 있다거나 혹은 뭐 좌우 팬더가 교환된 흔적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고지하게 돼 있어요. 네. 애당초 판매하는 시점에 이미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 출고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상당히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좀 재고가 별로 없는 그런 차를 구하려고 이제 영업사원한테 문의를 했더니 차가 있기는 있는데 외판을 교체를 한 차다. 그거는 근데 그 출고장 밖으로 나오지는 않은 차다. 네. 대신에 좀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릴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구매를 하시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입차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외국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독일차라고 그러면 독일 공장에서 만들어서 거기 서 있는 차나 사실은 국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통관을 하지 않은 보세구역 안에 서 있는 차는 사실은 똑같은 차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통관을 해야만 이제 한국 소속이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판매되는 상품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통관하기 전에 PDI 그 센터에 야적장에 쭉 세워놓여 있는 차에 뭐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예. 지진이 나서 땅이 꺼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차가 손상이 생긴 거를 PDI 센터에서 수선을 하게 되면 출하 전이라서 사실은 문제는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가격을 낮춰서 팔겠다라고 고지를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출고할 때의 상태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고장이냐 결함이냐를 얘기할 때 결함은 사실은 이거죠.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의 실수가 있을 때 사실은 그거는 결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앞에서 그렇게 검수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만 개, 3만 개 가까운 부품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게 자동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람들을 만약 2만 명을 모여놓고 같은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네, 과연 그 집단이 똑바로 돌아가는 게 정상인가? 물론 똑바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긴 하죠. 근데 돌아가는 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민방위 출신이라서 뭐 잘은 모르지만 그 군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체조를 다 같이 할 때 이제 네. 구령 붙이는 거, 그 꼭 이제 뭐 맨 마지막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죠. 또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의도적으로 그거를 고장을 일으키려고 혹은 그러니까 결함을 만들려고 애당초 빼먹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쪽 맞습니다. 개발하는 팀 쪽 만나보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최선의 것을 더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고 대충 이 정도만 해뒀으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저는 제가 만났던 엔지니어 중에 그런 분은 못 봤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자동차 쪽 계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회사에서 예산이 적어서 예산 때문에 100만큼을 기술을 개발을 해놓지만 실제로 차에다가 쓸 거는 80만 쓰게 되는 경우는 생기죠. 네. 그런데 80을 생각하고선 개발하는 사람은 엔지니어 분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 그래도 그것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 부품들이 모이기 때문에 실수가 생기면 그건 결함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양산하고 판매 단계에서 사실은 고장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불량이거나 혹은 고장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네, 네. 이거는 불량과 고장은 어떻게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량은 불량보다 고장은 결과인 거고, 그렇죠. 예, 불량은 일종의 원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불량과 고장을 가끔 생각을 해보면 빈도수, 그러니까 반복되는 빈도수에 따라서 사실은 나누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장은 나요. 근데 그 고장이 개별적으로 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은데, 네, 근데 이게 원인이 다른 것들이 고장으로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량 같은 경우는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기 걸리면 누구는 열나고 누구는 코부터 아프고 누구는 눈이 시큰거리는 사람도 있고 목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기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한 거는 그게 원인인데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지는 것들이니까 저도 사실은 그 얘기가 맞다고 보거든요. 불량이냐 고장이냐 하는 게 양산과 판매 단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출고 후에는 개별적인 부품이나 차에서는 고장이 생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결함과 불량과 고장을 구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고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결과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함에 따른 고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불량에 따른 고장이라는 게 있고, 고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 그리고 결함이나 불량이 아니더라도 고장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 부품의 수명이 다해서 고장 나는 것도 고장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불량이나 결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론적으로는 고장이 났는데 그게 결함이냐 불량이냐 아니면 그냥 고장이 난 거냐는 네. 확실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차에 문제가 생긴 게 굉장히 이슈가 커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침소봉대가 되는 거예요. 말 맞다나. 그러니까 침소봉대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작은 걸 갖고서 점점 크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차가 신차로 출고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그거의 기능이 이상하다는 거가 작동하는 게 영상으로 찍혔어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몇몇 그 이제 황색 저널리즘에서 받아다가 또 기사로 써요. 네, 그래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제조사 쪽이 아니라 제조사 쪽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피해 안 봅니다. 생각보다. 그런 걸 보고선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 매우 드물어요. 정말로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면 사겠다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멀쩡한 차를 타는 사람도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같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장. 왜냐하면 그것도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야, 너 G80 탄다며, 아니 GV80 탄다며, 너 그거 보니까 기어레버 막 뒤에 넣는데도 알루 가고 피로 가고 네. 막 그러더라. 야, 너 그것도 그러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흔한 케이스죠.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그 GV80 그 건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들어봤던 거로는 모듈 자체 부품의 불량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품의 불량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고장인 거죠. 네. 그 부품 하나의 고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출고된 차들 안에서 고장이 반복됐다라고 하면 예. 네, 그런 증상이 정말로 여러 대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반복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거는 불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캠페인을 해서 전체 수리를 다 해준다거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네. 그게 어떤 뭐 주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결함이 됐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면은
불량이 네. 되겠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이거 때문에 멀쩡한 그러니까 제 주변에 GV80 차 어떠냐 괜찮냐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었던 차이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출고하신 네.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제가 사셔도 좋다라고 추천을 드렸으니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던 거예요. 고장일 거고 같은 증상이 있었느냐 없었다면 상관없다. 대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고장 가능성이 있으니 나중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라 네. 라고만 얘기를 했고 말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구별하지 못하고선 그러니까 결함과 불량과 고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렇게 침소봉대가 되면서 멀쩡한 차를 타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제일 큰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를 누군가가 악용해갖고 높아진 불안감으로 조회수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경우가 최근에 벌어졌던 뭐 또 제네시스 얘기입니다만 G80의 화재 사건, 네. 그 고속도로 주행 중에 발생했던 사고 화재 사건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 기자가 현장 취재를 제대로 해서 네. 그렇죠. 직접 그날 현장에 출동했었던 소방관 직원들이라 소방소 네. 네. 군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네. 화재의 원인이 뭐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대로 발표를 했죠. 네. 근데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맨 처음에 뭐 사고 난 사람의 지인이라는 둥 뭐 지나가면서 봤다는 목격자라는 둥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로 처음에 빵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엔진에서 룸에서 불났다. 예, 결함 아니냐. 벌써 출고된 지 며칠이나 했다고 불나는 차가 됐느냐. 왜냐하면 자동차 화재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만저만한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이슈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주목도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실한 취재라고 하기도 뭐예요 사실은. 네. 들은 이야기를 갖고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차주도 황당할 테고요. 네. 그리고 그 차에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냐는 거죠. 물론 뭐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대놓고 까는 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국민 스포츠화 돼가 있는 느낌도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걸 갖고선 조회수 장사를 해서 본인의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이게 가장 큰 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파급 효과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한 이 조회수 장사 예.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미디어와 언론 뭐 흔히 말하는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신문 방송 그쪽에서는 어쨌든 검증하는 과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취재를 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되고 누구를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를 본인이 취재를 하면서도 확인을 하지만 본인 위에 있는 사람들 데스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건 됐느냐 이렇게 확인해 봤느냐라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류가 정말 매우 적은 빈도로 발생하는 오류가 생길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가 나갈 가능성은 적거든요. 아니면 의도를 갖고선 왜곡하려고 한 경우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틀린 기사가 나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이후에 온라인 미디어들이라든가 그 온라인 미디어 안에서도 미디어로서 시작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처럼 이런 불안감으로서 조회수 장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미디어를 활용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뭐 좀 자조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요즘은 뭐 언론 매체 혹은 또 전문가들의 얘기보다는 동네 형들의 얘기를 더 신뢰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만큼 좀 미디어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고 사실 미디어들이 좀 잘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시고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정상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기사 작성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좀 정돈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미디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길게 얘기해봤자 계속 말 반복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물론 이런 고장이 생기고 불량이 생기는 거에서 당연히 제작사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네, 자동차 제조사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수리는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리고 근데 수리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함이냐 불량이냐 고장이냐 해서 결함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리콜 센터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대부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여기를 이 리콜 센터를 통해서 본인 차의 고장에 대한 접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차를 타는데 새 차를 샀는데 이 차가 두 번, 세 번 같은 쪽에서 고장이 났다. 근데 이게 그런 겁니다. 주행 중에 차가 시동이 꺼져서 멈췄어요. 그거는 일반 도로에서도 그럴 수 있고 네, 고속도로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국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시동이 꺼진다는 건 사실은 큰 문제예요. 그런데 물론 문제의 경중은 다르죠. 네. 고속도로라면 당연히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동이 꺼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로서의 증상은 그건데 원인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동이 3번 꺼졌으니까 차를 바꿔줘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는 안 먹히는 경우도 많아요. 왜? 한 번은 엔진 프로그램의 문제고 네, 한 번은 연료 필터의 문제고 한 번은 변속기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하면 시동이 꺼졌다는 결과는 똑같아도 원인이 다 다르니까. 네,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시동 꺼진 거, 시동 3번 꺼졌으니까 바꿔줘. 이게 되니까. 그래서 미묘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증상에서가 아니라 원인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 결함에 의해서 시동이 꺼졌다라고 하면 같은 증상의 같은 부품을 교환을 하고 예를 들어 ECU를 교환을 했다. 혹은 점화 관련된 코일류를 교환을 했다. 그다음에 캠축과 관련돼서 점화 플러그를 맨 처음에 이제 점화 플러그랑 그런 걸 교환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 고압 코일류를 교환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ECU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점화 계통에서 그러니까 시동이 3번이 꺼졌는데 꺼진 원인이 점화 계통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간 거기 때문에 교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이렇게 원인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동이 꺼졌는데 다른 원인 3가지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교환이라기보다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협상의 과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런 내용들을 이 리콜 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접수를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리콜 정보를 하면 내 차가 리콜을 받았는지 하고 대상이 되는지 하고 지금 타는 차가 그 리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접수가 되면 어쨌든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육하원칙상으로 정리가 딱 돼서 그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조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 위원회가 매일매일 뭐 실시간으로 열리는 게 아니다 보니 여하튼 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서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심각하면 그냥 수리 권고를 상태에 따라서 그 심각성에 따라서 강제 리콜을 가는 경우도 있고 리콜 권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 권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별일 없는 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이게 시작이 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제조사가 로비를 해서 결국은 이게 빠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도 그러려나요? 애매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예. 과거처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저희가 과거에 그랬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제조사 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제조사라는 거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자기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유명한 변호사들과 유명한 법조 쪽 사람들을 갖고 논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일개 개인 대 개인으로 붙어서는 사실 개인과 대기업이 붙어서는 사실은 그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사고 조사를 하고 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붙는 거가 매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기업들하고 할 때. 그래서 이게 리콜을 하게 되는 것도 강제 리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제조사의 로비가 과거보다 안 통하게 됐다라는 거가 그 옛날에는 그렇게 대기업 중심의 강력한 논리가 작동을 했었다면 네. 지금은 바깥에서도 개인이 주장하는 바도 커지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정보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면서 그러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덕분에 리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그래서 이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리콜 건수나 리콜 대수가 이렇게 쭉 늘어나서 5년 동안 보시면 2015년서부터 2019년까지 매번 쭉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리콜 건수도 늘어났고 리콜 대수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자동차 리콜 대수라고 하면 바퀴 달리 엔진 달리고 바퀴 달린 네. 것들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륜차도 요즘에는 꽤 리콜을 합니다. 저 타고 있는 스피드 트윈만 하더라도 기어 변속 레버 부분 관련돼서 19년 제가 6월 달에 했으니까 1년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 초에 리콜 얘기가 나와서 가서 수리 받았어요. 네. 뭐 리콜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자동차에 고장이 더 많이 생겨서 그렇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저는 되려 더 꼼꼼하게 걸러서 제도권 안에서 빡빡하게 고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결함과 불량과 그다음에 고장은 확실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증상이 똑같다고 해서 원인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법적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잘 걸러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그 본인들의 주관과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만 제가 부연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들이 이제 결합돼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인데요. 이 수많은 부품들을 다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에서 개별 생산한 부품들을 이제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은 뭐 조립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개별 부품에 대한 그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품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것도 검사를 거쳐서 이제 출고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걸러진 부품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모듈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모듈도 체크를 하고요. 모듈을 조립해서 만든 자동차도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불량이라든가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미 어느 정도 그 필터링이 된 다음에 이제 그런 부품들을 모아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고 그것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불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에도 불량이 생겼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떤 뭐 사고라든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리콜이고요. 리콜이라는 거는 문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거가 확인이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리콜을 통해서 뭔가가 개선이 되고 달라지고 그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거에 네. 따른 절차상의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물론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예. 내 차가 고장나서 있는데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니 이제 좀 참으시는 게 마음을 좀 그나마 좀 낫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첫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페이지, 네, 네. 이 페이지를 해서 침소봉대된 이야기를 갖고 조회수 장사하시는데 낚이지 마시고 좋은 내용 많이 나오는 자개방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네? 네. 네,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